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지혜지의 콘서트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두 분씩 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이 클래식 아티스트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지혜지 콘서트. 저는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겸임교수로 이제 있으면서요, 사실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발을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내가 아는 게 정확히 맞는 건지 경험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되고 또 학생들한테 시안, 지금 현재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근 이슈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제가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임영웅 씨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해봤는데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임영웅 씨 하면 단순한 가수로만 우리가 치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임영웅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 중에서도 트로트라는 장르를 가지고 사랑을 받는다는 그거에서 뭔가 사회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어찌 보면 K-팝도 아닌 것이 대중음악도 아니고 클래식을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비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트로트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가지고 갑자기 무명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거론이 되고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꼭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예술하는 사람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대중의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라면 한번 꼭 짚어보고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스터 트롯 임영웅 씨를 통해 가르친 강의의 주제는요, 또 극단적이 돼볼게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과의 제목은요, 가치창조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현 시대의 미디어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대학마다요, 문화 콘텐츠학과, 콘텐츠 제작과, 콘텐츠 스토리텔링, 어쨌든 이 콘텐츠라고 들어가는 학과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이름만 다르지 이런 콘텐츠에 관련된 학과들이 앞다투어 만들어지고 학교에서도 가장 핫한 학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시 준비해보신 학생들은 알겠죠. 물론 의대는 막 넘사벽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 관련한 학과 중에서는 정말 미디어, 콘텐츠가 들어가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과들이 자꾸 생겨나고 사람들이 몰리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현존하는 직업군 중 가운데 아마도 가장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요, 1735년 이태리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과르넬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불만 붙이면 한낱 잿더미로 변할 만한 나무로 만든 것으로 어떤 특수한 재질도, 아니면 뭐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이런 혁신 기술이 들어간 것도 결코 아닌 그런 효능도 기능도 탑재하지 않은 1차원적인 그런 물건이죠. 근데 이 과르넬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만들어진 바이올린은 소위 명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전 지혜지의 콘서트에서 거론하고 분석했던 185억 또는 255억까지도 호가하는 바이올린, 이 명기들은요, 이렇게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아무 기능도 없고 어떠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된 효능을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아이템이 도대체 트렌드와는 이렇게까지 거리가 먼 명기가 지금 클래식의 인기와는 상관없이 이 바이올린이란 명기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건지
그렇게 가치가 호가하는 건지 늘 궁금했기 때문에 지지콘에서도 콘서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분석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K-팝이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가 인기를 휩쓸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지만 이 클래식은 굉장히 밝은 빛 밑에가 가장 짙은 어두움이 드리우는 것처럼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업계의 주류 장르에 가린 클래식 같은 그런 비교적 비인기 장르의 그늘은 그만큼 더 춥고 어둡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트로트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던 어느 추석 연휴 생전 TV를 보지도 않으시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저희 엄마가 나흘 동안이나 밤낮 없이 TV 앞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은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트롯이었죠. 그렇게 바이올리니스트인 엄마조차도 사나흘 동안 TV 앞을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 놨던 그 미스트롯을 보고 난 이후에 미스터트롯이 또 2탄으로 생겨났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하루도 임영웅 씨의 이야기가 없이는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과연 저희 집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어딜 가나 미스터트롯의 열풍을 여러분은 직접 경험하고 그 중에 한 분이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미스터트롯, 그 중에서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영웅적인 임영웅 씨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영웅이라고 혹시 유튜브에 쳐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가창력이나 어떤 음악적인 분석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음악가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음악적인 평가,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음악가이긴 하지만 음악적 분석보다는 무엇이 그렇게 그를 비주류에서 주류를 넘어서 대세 중에 대세로 만들었는지, 이거는 비단 임영웅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금 어딜 가나 사람들은 트로트를 듣고 트로트를 사랑합니다. 예전에 왜 트로트라고 하면은 뽕짝이라고 막 하면서 되게 트로트 음반을 사는 곳은 고속도로의 휴게실에서 막 이렇게 복사분 해가지고 불법으로 막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매우 크게 틀어놓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산악회, 동호회 이런 거 막 고속버스 안에서 막 흥겹게 그거 틀어놓고 번쩍번쩍 하면서 그 안에서 춤추고 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만 치부됐던 그 트로트가 지금은 이렇게 가장 높이 평가되는 그런 가수로도 뽑히고 그랬잖아요. 트로트가 그렇게 비주류에서 주류로 각광받고 있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가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왜 이렇게 저 서론이 길죠?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부터 그 분석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테니까 더욱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임영웅을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죠?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입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그렇고 10년 전, 20년 전에도 어떤 슈퍼스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모든 방송가 사람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아는 그런 검증된 공식입니다. 그래서 미스터트롯을 분석해보자면 사실 현존하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 너무 진부한가요? 근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클래식 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스토리텔링. 수년간 궁핍송에서 고생을 하고 군고구마 장사까지 하던 임영웅의 그 고난의 스토리, 막 눈물 없이는 차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알바를 뛰고 노래로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부르고
하던 그의 어려웠던 나날들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시청자들에게 재연으로 보여지면서 뜨거운 공감을 불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공감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는 이렇게 불러요, 초고속 랜선, 인터넷 연결선 같은 거요. 근데 그것도 초고속 랜선이에요. 이 공감이라는 초고속 랜선으로 연결된 시청자는 아주 투철한 임영웅의 팬이 되었고 그를 열렬히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대라는 거를 형성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예술가에게 정말 좋은 점은요, 그 아티스트가 새로운 콘텐츠를 또는 결과물을 내놓을 때마다 그의 대중은 그를 더 이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연결된 공감된 스토리와 함께 그의 결과물을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의 결과물이 판단이 아닌 교감으로 인해서 그의 결과물이 가치가 창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는요, 가격과는 달라서요, 이성적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무런 기능도 없는 바이올린, 그게 단지 18세기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명기라는 이유로 아무 기능이 없는 18세기의 악기가 강남의 건물만큼의 가격이 부여되는 그런 이치와 비슷한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퇴치할 이치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임영웅의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난의 스토리와 공감하면서 그 공감대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와 초고속 랜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내놓은 결과물, 노래, 그의 무대 하나하나가 더 이상 그를 가창력으로 판단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의 스토리와 교감된 사람들은요, 그의 무대 하나하나가 가격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바로 이 점이 스토리텔링의 아주 막대한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임영웅을 영웅으로 만든 바로 2탄 코로나 블루를 퇴치할 우리들의 준비된 영웅이었다는 점이죠. 코로나는 우리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방콕하게 만들었던 그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하게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코로나 블루를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실버 세대 또는 지병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깊은 힐링을 얻으면서 같이 울고 웃게 만들었던 스토리텔링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그 교감은, 그 공감은 수많은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임영웅과 함께 동일시 되었습니다. 엔돌핀보다 수백 배 효과가 직방인 게 뭔지 아시죠?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이돌핀은요, 어떨 때 생겨나느냐, 사람이 어떤 기가 막힌 전경이나 음악에 감동을 했을 때, 몰입해서 놀라움을 자아낼 때, 그럴 때 분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버 세대, 나아가 같은 집안에서 그런 것을 청취하고 채널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나가면서 또는 가끔씩 막 유튜브를 넘겨보면서 화제의 동영상,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인해서 유입된 젊은 층들까지도 임영웅 백신으로 인해서 이 미스터 트롯,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광받았던 임영웅으로 인해서 이거에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코로나 블루에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약해 보자면요, 절망적이었던 코로나 집콕 생활 가운데 임영웅 효과는 잠시나마 슬기로운 코로나 생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콘서트가 왕창 회복되고 있을 지금쯤 임영웅 콘서트를 예약하려고 티켓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암흑 같았던 코로나 동안 밝은 빛이 되어주었던 영웅적인 임영웅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임영웅은 더 이상 다른 여느 아티스트와 비교할 대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임영웅을 쫓는 그들에게는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가득한 어둠을 밝게 비췄던 임영웅 후광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나 그거 해서 뭐해? 라고 그 치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 분석 3탄 주제는요, 혁신, 융합이 대세다. 이 주제로 한번 3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영웅을 낳게 했던 미스터트롯, 이거는요, 그야말로 융합을 통해서 현 시대에 다시 한번 재탄생한 오디션 프로그램, 성공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이었습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임영웅을 보았고, 그럴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서 새로운 그의 숨겨져 있던 그 개성과 매력 발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는 사실상 매우 많은 융합이 시도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존에 트로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트로트라고 하는 틀을 깨부수고 남녀노소를 트롯 열풍에 휩싸이게 했던 그 틀을 깨부수는 그 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한테 트로트는 딱 떠오르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뽕짝, 뭔가 이렇게 부를 때 손도 뻗을 듯 말 듯 손가락 하나에 이런 제스처들 또는 뭐 웃는 것도 안 돼요. 눈을 부를 때는 이렇게 마이크도 확 쥐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줄 듯 말 듯 그리고 뭐 웃음도 약간 웃을 듯 말할 듯 그런 약간 그런 트로트라는 어떤 떠올리는 그런 그 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스터트롯에서는 그 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요, 트로트를 봉춤 또는 막 탭댄스 막 이런 것까지, 또는 가끔 막 격렬한 군무까지 선보이면서 출연자들에게 있어서도 기존의 트로트 가수부터 클래식 또는 뮤지컬 전문 성악가까지 대거 참여를 하게 했죠. 그리고 2007년생 최연소 출연자부터 1977년생 최연장자 출연자까지 다채로운 출연자들이 대거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트로트와 직접적으로 그때까지는 연결되어 있던 연령층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무대와 다양한 융합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국민적 예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스트로트 신드롬, 트로트 열풍, 이런 거를요, 저만 분석한 게 아니더라고요. 삼성 SDI가 분석한 미스터트롯의 영업 비밀이 5개가 있더라고요. 삼성 SDI 하면 정말 우리나라 초인력들만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딱 5가지로 미스터트로트, 트로트 열풍의 핵심 비밀, 이거를 요약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숨은 인재의 재발견. 몰랐던 인재들, 신선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인재들을 날것의 무명부터 완전 슈퍼스타로 가공시키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의 추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 세 번째, 창조적인 복제였습니다. 첫 번째 1탄이 아주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거를 방영했던 채널A는요, 그때 굉장히 경영적으로 어려웠다고 해요.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한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미스트롯이 열풍을 잃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1탄을 하고 나면 2탄은 폭망한다고 해요. 근데 여긴 달랐어요. 2탄에서는 새로운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연령층이 도입되도록 아이돌 군무 이런 것들을 새롭게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어떤 특정한 연령층의 팬덤을 형성했던 미스트롯 1탄을 넘어서 새로운 연령들을 유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은 아주 창조적인 복제였다고 삼성 SDI는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기본과 본질이었는데요. 이 미스터 트롯 이후에도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복제들이 시도됐습니다. 다른 채널들에서요. 하지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법한 그런 심사 결과들로 인해서 가장 본질적인 가창력에 그들의 심사 또는 뽑힌 가수들, 조심스럽네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논란이 있으려면 실제로 시청자 개개인이 체감하는 그런 트로트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 가창력은 더 큰 폭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스트롯에 이어 미스터 트롯의 슈퍼스타 1등 장원을 했던 임영웅의 가장 기본, 본질, 바로 가창력 그리고 인성, 이런 거를 우리는 타의 주종을 불허하지 않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의 경험과 실패 후의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 이렇게 꼽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스토리텔링, 이전 편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키워드와 함께 이야기했던 역경을 넘어서서 이 지금의 슈퍼스타 임영웅이 있기까지의 그 실패의 경험과 실패 후에 엄청난 영암, 어둠과 이후에 그 역경을 넘어섰을 때 빛이 찬란한 그 성공, 그런 성공 궤도를 달리는 그 모습,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있게 만들었던 것은 와일드카드, 이런 거 있죠.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매력도 충분해요. 근데 왠지 모르겠으나 2차, 3차 때 떨어지는데 아주 극적으로 떨어지고 집에까지 갔는데, 그 다음 편에서 심사위원이 딱 오디션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쓸 수 있는 와일드카드를 써가지고 그 참여자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어떤 다이나믹한 흐름,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미스터 트롯의 열풍을 갖게 한 열쇠가 되었던 5가지 비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열쇠들 중에서 바로 그 두 번째 항목, 관성에서 벗어난 변화 추구,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틀을 깨부수려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려고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퍼포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AI 연주자, 이런 별명을 스스로 붙일 만큼 클래식 음악가라는 한계를 깨부수고자 지금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대세로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데 정말 관성의 탈피, 기존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융합, 이 작업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모든 연구를 하고 스스로 큰 배움을 깨달았던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여러분들께 임영웅 씨를 분석하는데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게 뭐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시청해주세요. 가치를 창조하는 스토리텔링, 줄여가지고 가창텔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뭔지 여러분이 꼭
이 개념을 탑재해 두시면, 특히 지금 보시는 클래식 음악가라든지 뭔가 창작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을 꼭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계시면 여러분들께 언제라도 기회가 왔을 때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죠. 가치를 창조하는 스토리텔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임영웅 씨의 실패담, 눈물 젖은 그 회상씬, 어머니의 그 고생, 이런 스토리텔링이 없이도 지금의 가치가 창조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설명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가치 창조 스토리텔링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이 가치를 창조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아끼고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이쁜 우리 학생들한테 꼭 공유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의 삶은요, 테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저희 이야기를 잠시 하고 갈 수밖에 없겠죠. 테드에서는 한국 대표 연사자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내가 하는 그 음악에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스토리텔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지금 클래식 무대, 클래식을 좋아하는 애호가들만을 위한 그런 곡뿐만 아니라 아주 수많은 국제 포럼이나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도 어떤 기존의 틀, 이전 시간에 말했던 관념, 이거를 깨부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하면 고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고흐는 살아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단돈 30달러 정도에, 그것도 친구의 누나에게 거의 강매하다시피 팔은 거죠. 하지만 고흐가 죽은 다음에 그의 그림은 가장 명품 오브 명품만 거래된다고 하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계 신기록을 깼습니다. 950억으로 거래되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계 최고가를 갈아치운 그가 죽은 다음에, 그거 아세요?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의 고흐가 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고흐의 사망 이후에 3년 동안 누가 각종 출판사를 찾아 헤매면서 고흐라는 한 화가가,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를 얼마나 뼈 아픈, 정말 온 몸을 갈아 넣으면서 고통 속에 완성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의 살아생전의 많은 편지들을 출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3년 동안 노력 끝에 그거를 출판해줄 출판사를 찾아서 그의 편지를 출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그 스토리를 알지 못했다면 과연 950억의 거래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저명한 대백과사전 중에 하나죠. 브리터니커 대백과사전에 이런 평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고흐의 광범위한 출판된 편지들 때문에 반 고흐는 또한 전형적인 고통을 겪은 예술가로서 대중적인 상상력으로 신화화됐습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거의 그 편지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흐라는 그 아티스트의 대명사로 창작의 고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창작의 아픔 속에서 하나하나를, 그 색 하나하나가 그의 삶의 고통이 묻어나 있다. 이런 약간 상상을 동원한 가치를 부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흐라는 사람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한테 공감대라는 사람과 연결시키는 초고속 랜선이 없었다면 950억을 호가하는 그 가치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볼게요.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건 창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겨난 거라는 거는 좀 이렇게 패시브한, 수동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창조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만들어내는 게 창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고흐가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그의 스토리를 담은
편지들을 출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걸로 공감대로 고흐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그게 하나하나의 작품들의 가치가 형성되기를 팔을 걷어붙이고 3년 동안 출판사를 찾아 헤맸던 그 작업이 고흐라는 사람의 작품들의 가치가 창조되는 스토리텔링을 비로소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치를 창조하는 미스터 트로트라는 그 굉장히 효과적인 포맷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가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완성된 것이 아닐까, 영웅으로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긴 여정을 통해서 임영웅의 슈퍼스타 스토리 슈퍼스타라는 가치가 창조되는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께 예로 들면서 가치창조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께 각인화시키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여정을 저는 왜 했을까? 되짚어보고 싶어요. 임영웅이라는 인물은 우리 시대의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름도 이름 따라간다고 했나요? 제가 아니고도 유튜브에 수많은 그의 공연을 보고 무대를 보는 그 리액션 영상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의 가창력을 찬사하는 분석 영상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에 저는 음악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를 같은 또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비주류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로서, 클래식 아티스트로서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아니 이제는 그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창조해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아티스트로서 임영웅의 가치가 창조된 그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또 다른 분야의 비주류에 임하고 계시는 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절망해서 이런 개념과 함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나라는 사람의 예술 작품을,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평가받기를, 가치를 부여받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자신의 창조한 작품의 가치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액티브하게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였고요. 여러분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지혜 콘서트 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